소설 도요새에 관한 명상 중에서도 3부 위기 부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1970년대 개발 독재가 은폐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자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경제 성장 논리를 들어 삶의 기반인 환경이 파괴되는 실상,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통해 분단 문제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핵심 전개, 줄거리 요약 부분은요, 이 영상 끝나고 맨 뒤에 보면은 연결돼서 이쪽에 요 부분에 아마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 강의는 3부 전체 중에서 전개부터 그 다음에 결말까지 부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동진읍에 정착했던 그해 가을이던가 자, 동진읍은 공간적 배경일 것이고 그해 가을이던가는 결국 뭡니까? 과거 회상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쟁 전, 이때 말하는 전쟁은 6.25가 되겠습니다. 고향에서 본 도요새 무리를 동진강 삼각주에서 발견했을 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요새 무리는 뭡니까? 그렇죠. 고향 땅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헤어진 부모와 동기간과 약혼녀를 만난 듯이 반가웠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서술자, 이때 서술자 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3부에서는 아버지가 서술자거든요. 자, 실향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북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도요새는 고향의 가족들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고, 아버지는 실향민임을 알 수 있다. 너희들이 휴전선 위 통천을 거쳐 여기로 날아왔으려니 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여기로 날아왔고 나는 못 가. 자, 나와 도요새의 대비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희고저심이라고 하죠.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지며 울컥 사무쳐 오는 향수가 내 심사를 못 견디게 긁어놓았다. 가져온 술병을 기울이며 나는 새때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설마 초능력자는 아니겠죠. 결국 뭡니까? 혼자서 쭝얼쭝얼 거예요. 새때 고향의 가족과의 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하는 그런 대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거. 그렇죠. 자, 문자답 이렇게 갑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새가 고향 땅 부모님이 되고 형제가 되고 어떤 때는 약혼자가 되어 내게 들려주던 그 많은 이야기를 나는 기쁨에 들떠 때로는 서러움에 젖어 화답하는 그 시간만은 내게 있는 살아있는 진정한 시간이래. 그 시간만은 내게는 살아있는 진정한 시간이래. 그럼 그 외의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이죠.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현실에서의 삶, 나만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과거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나만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세월의 부침, 세월이 오르고 떨어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향수도 차츰 식어갔다. 세월이 지나면서 산업화로 인해 도요새가 사라짐으로써 그로 인한 나의 향수도 점점 사라져요. 이제 새때가 부쩍 줄어든 산업화로 인해 환경 파괴가 되고 그 환경 파괴가 이로해 생태계가 파괴된 동진강 하구도 내 인생과 황혼을 막고 있었다. 왜? 동진강이 악취 풍기는 폐수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은 자신의 인생과 동진강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는 바다 역시 헤엄쳐 북상하면 며칠 내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던 거리가 까마득히 멀어 보였다. 예전에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멀어 보인다는 것은 결국 고향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심리적 거리감이죠. 철새나 나그네 새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만 해가 갈수록 내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겼다. 결국 뭡니까?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뭘로? 주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나요? 추상적인 대상을 시각화시키고 있다. 과가 아니라 화예요. 오타네. 시각화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도요새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동진강에서 도요새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고향을 떠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 떠올려? 그리워하니까 라고 봐야지요. 담배 한 대를 피워물고 나는 여느 날처럼 평소와 같이 신문을 폈다. 특별한 읽을거리나 속 시원한 기사가 눈에 띌 리 없었다. 좋아하는 권투 중계도 없었다. 벽시계를 보았다. 뭐 별거 없네요. 이제 겨우 아침 11시였다. 지금 기원이라고 하는 건 바둑 두는 데죠. 나간다 해도 강 회장이 벌써부터 출근했을 리 없다. 뜬금없이 강 회장이 나오네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는 동진시 통천군 군민회 회장으로 나와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다. 형 아우 네 글자 뭐야? 호영호제. 강 회장은 고향이 부전령 아래 송화였고 나보다 7년 연상이었다. 결국 이 강 회장도 뭡니까? 그렇죠. 실향민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흥남철수 때 자녀와 마누라를 고향에 두고 홀로 피난 내려와 실향민이에요. 구제품 따위를 파는 행상을 시작해서 60년대 초에 이곳에 정착하여 포목점은 옷감, 천 파는데 동진읍이 시로 승격하자 갑자기 땅값이 뛰었고 점포가 부쩍 커졌다.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다 1년 전에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그래서 포목업도 남한에서 세 장갈들 얻은 여편네에게 남기고 바둑을 두면서 지낸다. 아, 강 회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아온 내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여주고 싶은 건 뭡니까? 이거예요. 강 회장이나 아버지나 결국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바둑이나 두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 회장의 처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신문 바둑란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대문 초인종이 길게 울렸다. 누군가가 왔단 얘기죠. 마루 끝에 앉아 껌을 씹으며 라디오 유행가를 듣고 있던 종옥이가 왜 대문께로 갔다. 초인종 소리로 보아 두 아들 녀석 같지는 않았고 옆에 내가 뭔가 빠뜨리고 갔다가 황망이나 허둥지둥이야. 그러니까 벨소리가 어떻게 울렸어? 땡땡 하고 급하게 울린 거죠 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돌아왔으려니 싶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완료. 김병국이라고 이 집에 살지요. 김병국이 누군데? 나의 장남이에요. 첫째 아들. 바깥에 묵뚝뚝한 목소리, 매우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온 거네요. 종옥이 문을 열자 장기와 사병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장기와 사병?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거죠. 이건 결국 뭡니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 거예요. 장교는 중이었고 사병은 상등병이었다. 둘의 거동이 당당한 데다 사병은 총을 메고 위장망까지 씌운 철모. 무슨 전쟁 중이냐? 요건요 어떤 시대적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고요. 군사정권 시대 내지는 그렇죠. 군사정권 시대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박정희 정부 시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고 오른쪽 턱에 경련이 왔다.
전쟁 때, 6.25 때 철원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중상을 당한 뒤부터 놀랄 때나 흥분하면 부교감신경에 실조증이 나타났다.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건요, 자율신경계통을 이루는 신경이고요. 실조증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사람이 몸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치 무슨 육체적인 불구처럼.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나는 트라우마, 후유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요. 병국이가 지 어미에게 돈을 못 타내다 보니 용돈을 못 받았나 봐요. 내게 5,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게 그저께였다. 내가 강 회장한테 돈을 빌려 애놈한테 주었는데 녀석이 그 돈으로 또 무슨 말썽을 피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000원이 지금의 5,000원은 아닐 거예요. 그죠? 나는 엉거주춤 마루로 나섰다. 이런 종류의 일은 벌써 올 여름 들고 2차례나 있었다. 도도도도도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네요. 장교와 사병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지난 여름, 아하, 2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차례인가 봐요. 지난 여름 과거 회상 B공단 성창 비료 석유공장 노무과장이 어깨 벌어진 젊은이 셋을 거느리고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일이 있었다. 헐, 비슷하네. 지금 장교가 사병하고 온 거나 뭐. 김병국이란 작자가 누구요? 말을 해도 모르는 사람일 텐데 작자가 뭐야? 도대체 어떤 위인인지, 위인은 또 뭐야? 상판이나 한번 봅시다. 상판은 뭐야? 이 세 개의 단어를 보니까 이 찾아온 사람은 김병국, 우리 첫째 아들을 되게 싫어하나 봐요. 그죠? 더더군다나 위인은 이때 위인전의 위인이 아니겠죠? 반어법이에요. 상판이 뭐냐고요? 얼굴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세 개를 통해서 김병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주먹을 내두르며 기세등등하게 위압적으로 말했다. 마흔쯤 되어 보이는 노무과장이란 자가 내게 어떻게 정중하게 뭐 했어? 인사했어. 나름 무어해. 격식과 예의를 차리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뭡니까? 간접적 제시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긴 전부 다 간접적 제시죠? 이거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Sorry. 김병국이란 자제분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마루에 좀 앉으십시오. 앉고 자시고 할 시간 없단 말이야. 또한 젊은이가 말했다. 싸가지 없네서. 가만히 자 병국일 찾자면 아무래도 힘들겠는데요. 자정이나 돼야 돌아오니 난들 행선지가 알 수 있어야죠. 모르겠다는 거죠. 진짜 모를까? 그거야 모르죠. 사실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자제분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관계요로 쉽게 고위관직자 내지는 고위관계자에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찾아온 이유고 갈등의 원인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노무과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 시보건과에 이 시보건과가 바로 뭡니까? 요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정서 4번을 좀 보십시오. 노무과장은 마루에 걸터 앉아 주머니에서 복사판 서류를 꺼냈다. 종이를 받아든 내 손이 더더더더더더더 떨렸다. 한마디로 소심한 성격이에요. 방 안으로 들어가 돋보기 안경을 찾아 낄 틈도 없이 희미한 글자를 대충 훑어보았다. 성창비료 석유 공장은 연간 40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자, 이게 이제는 진정서의 앞부분이에요. 그대로 인용한 거네요. 결국은 병국이가 진정서를 낸 이유를 앞에다가 딱 깔고 들어가는 거죠. 왜? 이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10분 당 공장 자 성창비료 석유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땅 위에 공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음 오밤중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석교천 근처를 따라 안개처럼 덮쳐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잡이를 추로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 밸브가 고장이 나서 가스가 샜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사건은 일주일을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 사진이나 이런 걸 넣겠죠. 이로 미루어 보아 당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못쓰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판단 근거가 될 것이고요. 이게 판단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를 낸다 라고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정신병자가 쓴 낙서 읽을 필요도 없어. 자, 병국이의 진정서를 정신병자가 쓴 낙서라고 하고 있고 병국이를 뭐라고 보고 있어? 정신병자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회사가. 아들놈이 낸 진정서 틀림없습니까? 이것은 아들놈은 병국일 거고요. 노무과장에게 내가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에 뭐야? 전문가도 아니고 뭐예요? 상습범이에요. 완전히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요. 그죠? 환경을 파괴한 건 지네들인데 지네들이 범죄자인데 오히려 병국이를 범죄자로 뭐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 완전히 뭡니까? 적반하장이죠. 지난 6월에는 풍천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환경 문제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고요. 인간 이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을 두고 있다. 새나 물고기라는 말을 힘을 주어 강조했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반언어적 표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참 기가 막혀서 지놈이 실신을 했다거나 가족이 떼죽음을 당했다면 몰라. 한 젊은이가 가소롭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생도 알지요. 자,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적 배경, 자, 박정희 때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때 근대화 산업화가 일어날 때 그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측 사람들은 조국 근대화 내지는 국민소득 향상, 경제 성장을 근거로 환경 오염을 뭐하고 있다? 정당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서 내 눈을 찌를 듯, 이러면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되는데 손가락질을 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관용적 표현이죠. 속담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미친놈의 짓거리, 미친놈? 병국의 행위에 대한 공장 사람들의 태도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번엔 뿌리를 뽑아야 돼. 역시 속담,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병국의 소재를 두고 다시 한 차례 이구동성 삿대질하며 기다리겠다고 마루로 올라갔다. 선생도 진정도 진정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명예훼손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헐, 적반하장. 요즘도 이렇게 지가 잘못해놓고 큰소리 치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진짜로 억울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간혹 기계고장으로 가스가 새는 수가 있긴 합니다. 라고 하는 건 고의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건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의로 몰아붙이는 이런 진정에는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선생도 지난번 반상회에 나갔다면 우리 B공단에서 돌린 공문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공단 측에서는 이미 뭐했어? 공해검증 기구를 사용했었어. 살려고 예산을 책정했어. 산 게 아니구나. 예산만 책정만 한 거구나. 그럼 모르는 일이지. 어쨌거나 간에 두 번째 뭐야? 이주 계획까지 만들어놨어. 오염 가능 지역을 이주 계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뭐가 있어요?
공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문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노무과장은 숨을 돌리더니 담배를 꺼내어 한 대 자기가 물고 한 대는 내게 권했다. 그로부터 그들은 1시간 남짓 집에 머물러 있었다. 시간의 경과. 그동안 노무과장은 이론을 앞세운 설득으로, 새 젊은이는 힘을 앞세운 위협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그동안 병국이는 용케 돌아오지 않았다. 자,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용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왜?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때도 지금처럼 과거의상이에요. 그는 이틀째 집을 비우고 있었다. 동진강 하류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거나 아니면 웅포리 아바이집 투방에서 잠을 잤음이 틀림없었다. 추측이죠? 한두 번이 아니야. 자, 지난 여름일에 대한 회상.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그렇죠. 병국이가 낸 진정서죠. 그 진정서는 뭐였죠? 근대화 산업화로 인한 환경의 오염 문제였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수가 있겠다. 진정서를 낸 이유는 간단해요. 뭡니까? 공장이 가스를 무단 배출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국이는 기관에 고발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당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심이나 대책은 따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통해 뭐합니까? 당시 경제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현재로 넘어와서 이제는 장교하고 사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뭐 한 거야? 아버지가 회상을 한 거죠. 선생님이 김병국 부친 되십니까?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중위가 정중하게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만 보호자로서 저희 부대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되십니까? 주어야겠습니다. 그다음 보중입니다. 어때요?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언어 발화 형식 중에서 격식체,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되게 딱딱하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혀가 살짝 말렸습니다. 자, 보호자로서 저희 부대까지 동행해 줘야겠다는 것은 지금 병국이가 어디에 잡혀 있다? 군 부대에 잡혀 있다. 그래서 부대에서 보호 중이다. 보호 중이라니 녀석이 무슨 사건을 저질렀나요? 아드님이 통금 시간에 우리 통제구역 안으로 무단 출입했어요. 선생도 알겠지만 그 시간에 무단 출입한 자는 부대 측에서 발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결국은 군인이 찾아온 이후에요. 근데 통행금지 시간이 있대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제시해준다. 그럼 발포 빵 쏴서 다쳤나요? 그건 아니지만 잠깐 시간을 내셔야겠어요. 부대가 어딘데요? 동남만 일대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3575 부대입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을 갈아입었다. 다르게 해석하면 까다로운 사건일 수 있으나 병국의 경우로 따져보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왜? 간첩도 아니고 첩자도 아닌 이상 무사히 풀려나올 것이다. 왜? 내가 볼 때 녀석은 세대 조사를 하거나 수질 오염과 관련해서 잠입했음이 틀림없다. 라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장교와 사병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문 밖으로 나오니 군용지프가 대기하고 있었다. 사병이 운전수 옆자리에 타고 중위와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차가 시내로 빠져나갈 동안 중이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무료한 심심한 시간을 쪼개느라 내가 내 소개를 했다. 나는 26해 전에 전역된 대위 출신이다. 장교네요. 1952년 1월 철원전투에서 중상을 입어 현재도 상위 장교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부상당했다는 거예요. 현역 시절 무공훈장을 3개나 받은 적이 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어떤 자기소개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군부대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건 상대가 군인이잖아요. 어떤 친교적 발언을 통해서 긴장감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말을 더듬더듬 역자 중위는 동지적 친근감 전후인가요? 그럼 상사님이시군요. 하고 한결 공손히 응대했다. 파견대장님 소관이라 저는 그저 심부름을 왔습니다만 아드님이 성인이기 때문에 굳이 보호자를 대동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그 언행 진부 진짠지 가짠지 말과 행동이 제대로 얘기한 것인지 가족관계를 파악하려 선배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말투가 어때요? 하십시오체에서 해요체로 바뀌었죠. 더더군다나 또 얘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선배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친근감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군 부대에서 나 아버지를 부른 이유가 제시되고 있네요. 그럼 혹 제 아들놈이 철새 휴식 장소나 은신처를 찾으려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요? 자, 이걸 통해서 병국이는 철새 휴식 장소 내지는 은신처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죠. 누가 판단했을 때? 나가 판단했을 때. 글쎄요. 아니면 동진강 하류의 폐수 오염도를 조사할 목적으로 이게 2번째가 되겠네요. 둘 중 하나겠죠. 맞네. 중이는 알만하다는 얼굴로 나를 보고 빙긋이 웃었다라고 하니까 첫째가 아니라 아마 둘째일 것 같아요. 그럼 경찰서로 이첩되는 건가요? 자, 경찰서로 가면 군부대보다 나은 거 아닌가? 라고 했더니 파견 대장님은 인간적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경찰서로 가는 게 더 안 좋은 거지요. 나의 걱정은 이첩될까 봐야. 근데 인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 보낼 것이다. 부대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더 물을 말이 없었다. 중위의 어투로 보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안심했다. 차는 어느덧 시내를 빠져나와 석교천을 끼고 사방이 트인 해안지대니까 바다지대죠. 공간의 이동이에요. 밖을 내다보았다. 공장 굴뚝들이 쭉 보였다. 얘네들이 문제네. 연기가 시내 쪽으로 날아갔다. 그 중에 삼형 정유공장으로 짐작되는 굴뚝에서 가스를 태우는 불꽃이 붉은 혈을 날름거렸다. 붉은 혈을 날름거리는 건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 그렇죠. 부정적인 표현이죠. 즉 산업화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혀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불꽃을 휩싼 검은 연기가 분진을 날리며 서쪽 하늘로 날아갔다. 남쪽으로 꺾어들었다. 집차가 공간의 이동.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다였다. 자, 이 바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살짝 별표. 과거의상의 매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결국 나는 장교, 사병과 함께 부대를 향하여 출발해서 가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데 바다가 나오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현재, 과거, 다시 현재, 다시 과거, 사건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점점 상당히 느리죠? 왜? 사건 진행 속도가 느린 이유는 과거가 자꾸 끼어드니까죠. 그죠? 과거가 자꾸 끼어들므로써 어떻게 합니까? 앞 상황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성격도 보여주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는 공장 굴뚝이 문제예요. 왜? 이 공장 굴뚝 때문에 병국이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부대에 붙잡혀갖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장 굴뚝 볼까요?
황량한 공안지 멀리로 공장 굴뚝들이 보인다. 바람에 밀려서 연기가 시내로 날아간다. 더더군다나 중동 유전지대처럼 혀를 날름날름 거리고 있다. 결국 이런 표현을 통해서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대기 오염이 확산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바다의 잔물결이 반짝거렸다. 나는 바닷바람을 마시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어릴 적 병국이 그놈이 바다를 무척 좋아했지요. 저도 고향이 인천입니다마는 소년들에게는 바다는 늘 큰 꿈을 키워주지요. 바다. 결국 나와 중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면서 이 중이의 말 중에 큰 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시 회상으로 넘어갑니다. 큰 꿈. 그렇다. 과거 회상의 시작이에요. 병국이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며 큰 꿈을 키웠더랬다. 두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 일요일이면 자전거 뒤에 병국이를 앉히고 자전거 앞에 병식이를 태워 나는 곧잘 동진강 삼각주나 동남만 남쪽 돌기에 자리 잡은 장진포까지 바다 구경을 나갔다. 상당히 자상한 아버지. 병식은 장난질이 심한 개구쟁이로만 기억에 남지만 병국이는 기선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 기선은 큰 배예요. 엄청나게 큰 배. 그 당시는 고래잡이 배가 그런 큰 배였대요. 자, 지금은 몇만 톤급까지 들어오지만 그 당시는 고래잡이가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면서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다. 아버지, 저는 외국 깃발을 단 큰 기선이 보고 싶어요. 병국이가 말했다. 노를 젓거나 닷을 올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룻배나 통통배라 불리던 발동선은 녀석의 안중에 차지가 않았다. 갈색머리 코 큰 선원이 마더로 파이프를 입에 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인사하는 기선이 어촌에 닿을 리 없지만 그는 남바다에 멀리 떨어진 바다에 기선이 지나가는 구경이라도 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니까 병국이는 어릴 때부터 스케일이 컸네. 너는 큰 배가 그렇게 타보고 싶니? 그래요. 아버지는 기선을 타보셨나요? 조갑지를 주어. 조갑지는 조개예요. 파도 위에 힘껏 내던졌다. 조갑지를 삼킨 큰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썰물이 파도에 뿌리를 밀쳤다. 큰 파도가 작은 파도로 길을 낮추어 바다 밑까지, 발밑까지 따라왔다. 나야 물론 여러 번 타봤어. 부산서 일본 시모노세키란 항구까지 배를 타고 건넜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부산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억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왜? 시무룩하대요. 해방 전 나는 오사카에서 전문 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유학을 했군요. 그런데 태평양 전쟁 말기 조선인 강제 징병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나는 종전을 거기서 맞을 뻔했다. 1944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직전이네요. 고향에 돌아왔다. 유점사 말사인 마하연에서 맞이했다. 이듬해 나는 대학에 다시 다니러 서울로 갔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본에 있다가 강제징병 제도가 있어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금강사는 유점사에 있었다. 라고 본다면 전쟁으로 인해서 유학을 중도에 그만두었고요. 요약적 제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상당히 지식인이다. 당시 유학을 할 정도니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회상 장면이에요. 이게 아버지를 시무룩하게 만든 거죠. 아버지, 기선을 타면 거룻배보다 훨씬 기분이 좋겠죠. 배가 크니까 요동이 없어 방 속에 있는 기분이지. 가판이 학교 운동장마다 하면서요. 병구가 통일이 되면 그런 배 타고 아버지 고향 북쪽이죠. 바닷가니 금강산 구경도 할 수 있거든. 내가 원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더랬지. 해방되던 해는 1년 가까이 징용을 피하느라고 금강산 깊은 암자에서 숨어 살았어. 결국 뭡니까? 통일, 고향,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산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면서요. 물론 그림으로도 나는 금강산만큼 아름다운 산을 본 적이 없어. 너도 들었지? 삐죽삐죽한 봉우리가 12,000개나 된다는 것 말이야. 차차 참 볼만하지. 내금강만 하더라도 제일 높은 비로봉이며 명경대, 동석동, 망군대, 백만봉, 조양봉, 시시시비폭포, 진주담며 외금강은 또 어떻고 만물상, 비봉폭포, 연주담, 집신봉, 오류동, 구룡천에 구룡령 폭폭폭폭폭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리움이죠. 언제 그걸 다 외웠나요? 그것뿐가 해금강, 신금강은 또 어떻고, 장안사, 피포운사, 유점사는 또 어떻고, 저는 얼마나 많다고, 신이 나서 입술에 침을 튀겨가며,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아버지가 고향을 그리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남한에 정착한 뒤 그것이 그리워 지도를 펴놓고 주야장천 늘 항상 always 들여다보니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 지명이었다. 내 눈앞에 금강산을 일주하듯 기암절벽의 산봉우리와 정청한 폭포와 단풍으로 타오르는 떨기나무의 숲이 원색 영화 장면처럼 스쳤다. 나는 내 생전에 다시 그 산에 오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만약 내가 한 번 더 그 산에 오를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서 눈을 감아도 좋으리라 생각하자 눈물이 돌고 코끝이 찡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 저 바다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 금강산에 닿겠네요. 그럼 그렇지. 라고 할 때 갈매기 2마리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내 눈과 병국의 눈이 갈매기를 따라갔대요. 결국 내 눈과 병국의 눈이 갈매기는 따라가지만 몸은 따라가 못 따라가? 못 따라가죠.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와중에 저 갈매기를 타고 갈 수 있다면 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풀이 죽은 목소리인데 이것을 들은 병국이가 위로를 하죠. 뭐라고? 닐스의 이상한 여행이라는 동화책 본 적 있어요? 거길 보면요. 큰 거위를 타고 기러기 떼를 따라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나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아까 아버지가 새떼를 타고서나 올라갔으면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나도 꼬마 요정 요술에 걸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버지만 아니야 너희들을 태워. 아 신난다. 그럼 그런 요술이 동화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바다를 매개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뭐하고 있습니까? 회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프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섰다. 다시 현재로 넘어온 거죠. 공간의 이동이죠. 본부 박사 앞에 차가 멎자 우리는 내렸다. 대장은 계급이 소령이었다. 김병국 부친대십니다. 나를 소개했다. 덧붙여 상위 용사라고 말함으로써 뭐예요? 서로 간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윤영구라고 합니다. 윤소령이 나를 간이철제 의자에 권했다. 호인다운 인상의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여 파견대장은 인간적이라는 말에 신뢰감을 느꼈다. 외모 보고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불비 이런 말 참 오랜만에 듣네요.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은 자식을 두어 죄송합니다. 자, 이건 자기 자신을 낮춘 거죠. 자식놈과 얘기해 보셨자면 천성이 착한 놈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젯밤 마침 제가 부대에서 숙식할 일이 있어 장시간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봤지요. 똑똑한 젊은이더군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병국이가 하는 일에 뭐하고 있어요? 그래,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안목과 식견은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건 잘 풀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요즘 제 딴에는 뭐 조류와 환경 오염 실태를 연구한답시고 모르긴 하지만 그 때문에 심려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제분은 군 통제 구역 출입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 텐데도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양해나 협조부터 구했어야죠. 한마디로 뭐예요?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야? 절차죠.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소령은 상당히 무엇을?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제가 아비된 제가 주의를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병국의 신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서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요. 오히려 뭐예요? 1968년 11월 무장공비 출연의 예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결국 윤소령은 뭐가 중요한 사람이야? 안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딴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는 보안과 경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휴전이지만 사실은 준전시 상태 아닙니까? 경각심을 풀 수가 없어요. 안보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결국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이 윤소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소령은 당번병을 불러 김병국 군을 데려오라고 했다. 한참 뒤 사병과 함께 병국이 들어왔다. 꾀지제한 그의 몰골이 중병 환자다. 얼마나 그 개천가 바닥에서 하천 바닥에서 쌩 뒹굴고 난리쳤으면 이 난장이 됐을까요? 그죠? 외양 묘사를 통해서 병국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아버지의 모습은 속 터지겠네요. 병국은 움푹 꺼진 동태눈으로 나를 보았다. 이 녀석아, 넌 어떻게 된 대먹은 놈이냐? 통금 시간에 허가증도 없이! 자, 시대적 배경 제시하고 있어요. 노기를 띄고 아들에게 소리쳤지만 이건 일부러 한 것 같아. 왜? 아들을 빼내려면 상대의 어떤 부정적인 입장, 내지는 관점, 내지는 감정을 누구를 떼야 되니까. 본인은 아니었어요. 새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죽기에 결국 새 문제네, 새. 분대에 붙잡힌 이유고요. 그래도 몇 명은 고정하십시오. 자제분의 의도나 진심은 충분히 파악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뭐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국은 간밤에 쓴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고 각산장을 썼다. 그리고 각서에 내가 연대 보증을 섬으로써 정문을 나서기까지 정오가 가까울 무렵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까다로운 절차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귀가 허가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닭털 침낭과 걸레 조각처럼 늘어진 바다오리와 시신이 12씩이었다. 이게 병국이가 가지고 온 사물이야. 나 환장하겠죠? 자, 계속 갑니다. 결국 병국을 데리고 부대를 나왔다. 잘 해결이 됐네요. 죽는 새는 뭐하게? 자, 누가 물은 거예요? 아버지인 나가 물은 거죠? 결국 나의 관심이에요. 해부에서 사인을 캐보려고요. 사인? 죽은 원인. 폐술 탓일까? 글쎄요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점심이나 먹자. 병국이는 식사 따위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 아무래도 새를 독살하는 치라고 하는 건 사람, 어떤 놈, 낮춤 말이에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를 죽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 어떻게 하니? 갑자기 떼죽음 당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전에도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 탓이야. 동진강 강물은 이제 동물이야, 동물. 이제는 이곳에 새떼가 자취를 감추고 말 거야. 라고 뭐 탓? 오염 탓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결국 나와 병국은 새떼들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병국은 어떤 개인이 있다. 죽이는 자가 있다. 아니야. 환경 문제일 거야. 이렇게 해서 자, 결말 직전 부분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뒷부분 줄거리를 잠깐 본다면 병국은 철새의 죽음이 동생인 병식이 하는 일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아무런 문제의식,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병국과 다툽니다. 그리고 버스에 오릅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 술집을 지나가다가 통일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일종의 무력감이죠. 무력감을 가지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도요새를 보고 바라 따라가다가 놓치고 만다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